Yes, we can start. Hi,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오늘 변혁적 학습을 위한 기법으로서 스토리텔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과 온라인 방송을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압수율을 위해서 개발한 교육 자료를 개발한 것 이외에 교육 부문에 있어서의 그 배경은 없습니다. 저는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저는 예술을 했습니다. 연극과 또 창작 활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스토리가 제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개체에 있습니다. 인권 분야로 넘어와서 이제 변화를 꾀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스토리를 활용을 해서 변화를 꾀하는 활동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이야기는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스토리로 바꿀 수 있고 이런 것이 변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최근에 압수율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변화를 꾀하는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현실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사람의 마음을 물리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을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활동을 기반으로 한 워크숍이라기보다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이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최대한 압축적으로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CU 러닝 센터에 가시면 제가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워크숍을 기존에도 했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컴퓨터도 운영을 하고요. 이 뒤에 클리커도 같이 운영을 해야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변혁적 교육, 변혁적 학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해서 나온 용어인데 아직까지 명쾌한 정의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변혁적 학습이 무엇인가요? 누가 발표를 해주실까요? 생각이 있으신 분? 네, 어떤 답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기본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단순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학습이든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배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행동의 가시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학습,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변혁적 학습이라는 것은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활용을 해서 이 지식을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충하는 여러 정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회자를 하고 있는 이런 용어이긴 하나 아직까지 명쾌한 공통의 어떤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정의인데요. 변혁적 학습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학습이다. 특히나 개인의 신념, 시각, 가치, 행동의 변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이 점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이해를 바꿔주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제게 특히나 인상을 준 부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의 변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변혁적 학습을 한다면,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한다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네, 교사로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 이 가르치는 대상이 무엇을 이해해야만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이 변화가 굳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좋은 것이고 이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출발점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스토리를 활용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 세상 속에서 속하고 있는 위치를 알게 해줍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나의 위치가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그리고 또 나와는 다른 타인, 내가 바꾸고자 하는 타인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면 왜 스토리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토리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스토리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니 생각보다는 스토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죠? 제가 만약에 정의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답변이나 괜찮습니다.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워크숍을 하는데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네, 스토리의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토리를 활용하는 이유는 스토리가 맥락을 정해주기 때문이죠. 일련의 사건들이라고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회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벗어났습니다. 왜 벗어났는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무엇이 스토리인가 라는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스토리는 과도하게 남발되는 용어인데요. 링크드인 가보시면요. 링크드인에서 저와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만 링크드인 가보면은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스토리 얘기를 합니다. 조직의 스토리 등 스토리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혁의 도구로 스토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리의 핵심은요. 그리고 스토리를 정의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회고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레이티브입니다. 나레이티브라는 것이 한 곳에서 시작하여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깨달음,
발음 또는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새로운 공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과거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움직임, shift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는 간증이나 어떤 사람의 프로파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례 연구도 아닙니다. 스토리는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 움직임 또는 그 상황에 대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개인은 다시 그 똑같은 공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7단계 탐험에서 시작해서 위기로 전개되고 또 다른 위기로 들어간 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의 구성 요소들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문학을 배우셨다면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한 장소에서 시작되어서 움직임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3의 장소로 가거나 아니면 원 장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일련에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스토리는 움직임이 없다라면은 스토리가 아닌데요. 왜 이 움직임이 중요할까요? 스토리가 움직이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그 이슈를 맥락 속에서 설명합니다. 변화시켜야 될 사안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요. 혹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라도 발언하시길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자신의 배경, 환경, 맥락 속에서 세상을 경험합니다. 스토리를 사용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란, 의사결정 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새로운 맥락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솔루션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검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그 행동의 영향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만족감을 얻거나 아니면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변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이 슬라이드 노트에 있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뇌화학 말씀을 드릴 거라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만드시는지를 보면은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원하도록 하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물, 그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인물의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청중으로 하여금 쉬프트, 바뀜을 함으로써 이제 그 인물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데렐라, 서구의 이 아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신데렐라.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가족들이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새언니들이 이제 이를 부려먹는데요. 신데렐라가 무도에 가서 왕자를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보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신데렐라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이제 스토리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슬퍼지는 그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만일에 신데렐라를 단순히 노예 같은 바로 새엄마와 새언니들에게 노예와 같이 부려먹여 짐을 당하는 것만 듣는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도에 가는 것으로도 이야기가 되지만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왕자가 돌아와서 데리고 가죠. 이것이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것,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스토리의 필요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신데렐라가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죠. 또 가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이름이 있을 때입니다. 절망 속에 존재하는 그 아무개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누군가가 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여정을 들어봄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테이블에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픈 상황 속에 있었는데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러면 스토리의 단계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단계, 변화, 그리고 새로운 상황인데요. 이 새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거나 과거로의 돌아가는 스텝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스토리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하나하나 다 짚어보겠습니다만 스토리를 이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다시 상기하는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죠.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의미 있게 반응하기도 원하고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나중에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상기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변혁적 이 교육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회상할 수 있다, 회고할 수 있다,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사람들이 받은 정보를 다시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변혁적 교육에서. 사람들이 어떤 정보였는지를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것은 변혁적 교육에서 왜 중요할까요? 마이크를 사용해야만 통역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를 방에서 교실에서 나갔을 때 기억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보를 다시 기억해내야만 적용할 수 있겠죠. 스토리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기억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다 유용한 도구입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건 교육자이건 캠페이너이건 큰 조직에서 일하시건 풀뿌리 기관에서 일하시건 관계없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자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한 개인이 정보와 관계 맺음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툴은 여러분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상기하지 못한다면 효과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토리가 왜 효과적일까요? 왜 우리가 스토리를 사용해야 할까요? 스토리는 사람들에게 줄거리를 제공합니다. 줄거리가 있으면 생각을 조직을 해서 보다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말을 훨씬 잘 기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한 문단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면 어렵겠죠. 하지만 노래로 들으게 되면 훨씬 잘 기억하겠죠.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이 체계를 보게 되면 이제 뇌가
어떤 일의 맥락을 따라가는 순서인데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스토리를 기억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내러티브를 기억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기본입니다. 정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토리의 구조를 기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기억할 확률이 적은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뭐 시간이라든지 이름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100%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주로 팩트부터 먼저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사람들이 정보를 제대로 흡수하지 않는지, 왜 이런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죠. 근데 스토리를 활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어진 정보를 훨씬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네, 이제 좀 뇌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생물학자는 아닙니다만 뇌과학과 스토리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뇌 사진을 찍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뇌라는 것은 두뇌는 스토리를 잘 받아들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언어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시작했고 정보 공유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어를 나열하게 되면 이야기거리가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뇌가 불이 딱 켜진다면 신호가 켜지게 되면 좌뇌와 우뇌가 다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뇌, 좌뇌, 솔직히 저희가 말하는 우뇌와 좌뇌가 함께 이렇게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많이 사용할수록 그러니까 뇌의 최대한 많은 부분의 신호가 켜질수록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하는데요. 스토리는 좌뇌와 우뇌의 신호를 모두 다 자극합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뇌의 창의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이 건드려지고요.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뇌의 어떤 이성과 논리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든지 스토리를 활용하면 뇌의 모든 부분이 신호가 켜집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더라도 저희 인간의 오감이 다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어떤 감각 신호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냄새를 잘 표현한다면 뇌의 두뇌 부분 중에서 후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신호가 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하는 핵심적 의무는 누군가의 두뇌에 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두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가 더 많은 자극을 받을수록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콘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요. 만약에 날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사계절을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지 않고 건기 우기밖에 없다면 만약에 아무리 사계절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더라도 저는 별로 공감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익숙하지 못한 이야기라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전혀 알아듣지 모른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스토리의 어떤 배경, 맥락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잘하게 되면 연결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야기 전반이 건기와 우기를 이해해야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사계절만 아는 사람은 이야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스토리를 이용하면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구조적으로 짜놓을 수 있다는 것이 스토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러처럼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의 차이를 인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토리 자체가 두뇌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컨텍스트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성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그러한 어떤 즉각적인 맥락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적 도구로서의 스토리가 아니라 좀 인물도 나오고 이런 스토리가 말씀하신 그런 한계점을 뛰어넘게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맥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 겨울 또는 우기, 건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로 잘 풀어내면 연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겨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겨울을 처음 겪는다던가 겨울을 겪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이 조금 더 이야기에 연결되고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거죠. 인간은 모르는 형체에서 익숙한 얼굴 등의 형태를 찾아낸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비슷한 맥락에서 항상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스토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패턴을 파악하면 그것을 더 잘 기억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이 스토리의 요소들은 사람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라는 아이디어, 스토리라는 아이디어에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저는 어떤 보편적인 것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내재적으로 스토리와 스토리의 구조라는 것은 좀 보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맥락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의 구조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기승전결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서구적인 문학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보여주는데 영화가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구조는 보편성도 있고 인간으로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고 예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토리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두뇌에 훨씬 더 잘 다가가서 이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반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어떤 스토리에 대한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뇌를 바꿀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조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적 반응은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학물질로서 도파민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뇌는 늘 보상을 추구합니다. 특히나 사람들 중에서 중독되어 있는 분들,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보상을 뇌가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감정이 충만한 스토리를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충족이 될 때에 분비가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딱 그게 일어났을 때 도파민이 쫙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이용할 때 그런 점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I don't have children, but I know 저는 아이는 없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서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또 읽어달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걸 좋아할까요? 기대했던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조차도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몰입감을 줍니다. 어떤 영화를 보거나 그 몰입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도파민이 분비되었기 때문에 몰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안과 흥분과는 다릅니다. 도파민은 만족의 물질입니다. 아울러서 도파민 분비가 될 때에 그때 도파민이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합니다. 도파민은 기억을 도와줍니다. ADHD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도파민 분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반응이 부족할 때 ADHD가 된다면 많이 분비될 때에는 만족감, 몰입감, 그리고 기억력 상승을 가져다 줍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뇌화학이라고 하는 연구는 뇌의 문제, 뇌화학 부족,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보다는 결핍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로서 옥시톡신인데요. 옥시톡신은 사랑의 분비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그런 애정적인 순간에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옥시톡신인데요.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합니다. 이 옥시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에 소개될 때에 옥시톡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껴안지 않아도 다른 이 사람을 알아볼 때 옥시톡신이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요. 인물의 이름을 들으면은요. 즉 어떤 개인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나요? 익명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명화되어 있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의 효과성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옥시톡신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사람들에게 옥시톡신을 주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감력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옥시톡신 수용체가 활성화될 때요. 그래서 뇌 손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옥시톡신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고통을 누가 느끼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옥시톡신은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신뢰를 늘리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줄여줘야 합니다. 불안감이 늘어나면은 이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공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옥시톡신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캐릭터,
인물들을 활용해야만 옥시톡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에서 나오는 또 다른 화학 물질인데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물질 모두 분비됩니다만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아주 좋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심장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지만 이 스토리에서는 필요합니다.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로 하여금 갈등 또는 불협 이런 것을 느끼도록 하거나 불만족,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지 못할 때에 이 코티졸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시급성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시급성의 감정을 이끌어내야지만 가능하고요. 또한 또 집중하게 됩니다. 갑자기 주의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코티졸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집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옥시톡신과 코티졸이 동시에 분비되면은요, 사실 옥시톡신과 코티졸이 동시에 분비되는 상황은 흔치 않은데요. 스토리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감과 시급성이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다른 상황에 있다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공감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라면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있지 않는 곳에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른 인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단순히 이야기만이 아니라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소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스토리텔링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고 자원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킵니다. 이 내용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스토리를 사용을 했을 때 옥시톡신과 코티졸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인물이 있으면 일단 예를 들어서 블레싱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얘기하면은 옥시톡신이 분비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성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여성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블레싱이 불행합니다. 슬픕니다. 왜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이미 이 불협이 발생한 것입니다. 불만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요소의 조합을 통해서 결합으로 두 개의 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보면 신데렐라는 슬프다. 신데렐라의 인생은 슬프다. 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두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도파민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옥시토신은 좀 천천히 분비됩니다. 스토리가 계속 전개됨에 따라서 옥시토신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신데렐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의 이런 작용인데요. 바로 불편함과 플러스 인물의 이름을 알게 됨으로써 이 두 가지 화학물질이 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든 가능합니다. 처음이 상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운 상태 또는 다른 단계, 그러니까 이 변화, 갈등이 코르티졸을 만들어냅니다. I'm going to come back to values. 네, 이 슬라이드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토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팩트를 보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계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누군가는 묘사를 통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스토리를 통해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콘텍스트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흐름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련의 스토리로 역사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재자나 패시스트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를 이런 컨텍스트와 결과로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지금 속해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할 때는 컨텍스트 그리고 결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와 정체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대답해 주실 분 계실까요? 가치는 조금 더 보편적인 것 같고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좀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 계실까요?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통역이 제공됩니다. 네, 또 정체성이라는 것은 행동을 기반으로 누군가를 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치는 조금 더 내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체성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체성은 외적인 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시아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우리가 여러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체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공동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여성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연결은 외적인 요소에 기대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런 요소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당연히 모성애가 무엇인지 느끼고 자매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아이덴티티와 결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내가 알 거라고 사람들이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영화 산업에서의 대표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연결은 진정한 의미에서 연결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연결은 가치, 공동의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럴 때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뭔가 행동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 같은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을 모아봐. 내지는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을 모아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동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물을 탐색해보고 인물의 동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치를 표현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치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수록 커넥션의 기회도 많아지겠죠. 흥미로운 것은
스토리텔링을 봤을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LGBT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게이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캐릭터들이었기 때문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들이었지 가치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강사라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유일한 여성이면 제 정체성은 또 바뀝니다. 또 제가 어디 갔는데 제가 유일한 남아공 사람이라면 제 정체성은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 정체성은 이렇게 바뀌지만 제가 두고 있는 가치, 예를 들면 인권을 중요시하는 제 가치는 제가 어디에 가든 바뀌지 않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강사로서, 여러분은 저를 여성으로서, 저는 또 다른 분을 인도분으로 만나지만 이렇게 정체성에 기반을 둔 것은 보편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이러한 어떤 외적인 정체성을 뛰어넘습니다. 또 다시 뇌과학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미러 뉴런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코코라는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그리고 이 코코가 교토에 살고 있고 지금 뱀을 엄청 무서워하는데 침실에 뱀을 발견한 그런 이야기를 읽기 시작한다면 코코랑 전혀 상관없는 나지만 미러 뉴런 때문에 제가 이 아이와 공감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듣다 보면 마치 나한테 일어나는 일처럼 저희가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옥시토신 이름을 주었을 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의 캐릭터, 이름이 있는 캐릭터를 저희가 좀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묘사할 때 내지는 변화가 필요한 이런 맥락을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의 입장,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로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오로지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에서 미로를 찾아 나가는 것과 3차원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도 미로를 내다볼 수 있는 상황에서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를 듣게 됐을 때는 나의 시각 그리고 나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이 큰 범위에서 체제의 관점에서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시각에서 어떤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보면은 개인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서 그 체제 자체가 바뀌죠. 이야기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또 캐릭터를 상상함으로써 체제 속의 캐릭터를 상상을 하면서 이 캐릭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이 무엇인지도 파악합니다. 저희가 뭐 체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뭐 변화를 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솔루션도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개인이 극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haracters represent 인물은 그 체제 시스템의 일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스토리는. 이 부분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리를 얘기하면 스토리텔러와 듣는 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활동이었습니다. 쭉 인류의 역사상 스토리는 사회 작용 중 하나였는데요. 사회 활동으로서 스토리를 말하면 화자와 또 청자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그 스토리의 중심 인물,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자, 나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나레이터가 이 사안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청자는 이 스토리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위한 스토리 메이킹을 할 때에 그 목소리, 즉 목소리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안에 대해서 청자가 공감을 하는데요. 바로 청자와 화자 간의 이 신경적 연결을 활용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러가 그 사안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것에 타격을 입는다든가 영향을 받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청중은 그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거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자에게 이러한 효과를 주는 것이죠. 바로 스토리에 있는 인물이 느끼는 것을 거울 효과로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품하면 따라서 하품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거울 효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품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갑자기 하품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울 뉴런이 활성화됐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영화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 공포 영화가 영 형편없어도 공포 영화 안에서 누군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흰자가 많이 보여지면 보일수록 이 보고 있는 시청자는 또 무서워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사람들을 이제 조종하는 것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종이라는 것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전 단계, 행동, 변화, 그 다음에 과거 상태로 돌아가고 불만족을 느껴서 변화를 원하고 추구한다던가 아니면 솔루션을 있기 때문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 솔루션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라는 것인데요. 이 청중은 도파민을 추구합니다. 근데 도파민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파민을 갈망하고 있는 청중에게 도파민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솔루션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파민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지 않는다면 청중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스스로 그 간극을 메울 것입니다. 즉, 행동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면은 행동을 청중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완결을 주는 것이죠. 이야기에. 이런 현상을 우리는 우파 정치인들이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만족감을 주지 않고 이 공포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이 우파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표를 얻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이러한 개념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완결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제시하고 잠재적인 솔루션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지만 이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XYZ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집단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실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는 대안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결핍을 느끼게 하기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솔루션, 즉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조성하였고 도파민이 올 것이다. 즉 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이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일으킨 다음에, 고조시킨 다음에 그것을 줌으로써 그 논리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변화가 우리가 원하는 변화이구나라고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감정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종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TV 시리즈를 다음 편을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주인공이 절박한 상황,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다음 편을 꼭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즉 청중들의 뇌를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조정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Everyone totally understands brain science. 모두들 뇌과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군요. No questions. Does anyone have an example of when you were told a story that you 어떤 스토리를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결말은 저런 결말이 아닌데 다른 결말을 원한다가 아니면은 이 솔루션이 달성 가능하고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같은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달리 들었는데요. 영향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또는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가에 따라서 영향력은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는 자기 반성이 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자 및 청자 또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스킬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성 요소들, 스토리텔링을 배울 때 구성 요소들로 이렇게 분리하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다 채워져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토리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은 일어납니다. 좀 자동적으로 사람이 이제 몰입이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무관심하지 않는 한 화학 반응은 일어납니다. 좀 약하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스토리는 독립적으로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스토리를 듣습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 개의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들이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영향을 누적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스토리텔러가 있으면요. 도널드 트럼프가 스토리텔러가 영향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했는데요. 참 위험한 현상인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좀 사람들을 조정했던 들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또한 캠페인을 전개할 때 긍정적인 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기법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the same toolbox?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스킬이 좋을수록 듣는 사람이 더 반응을 하겠죠. 하지만 단독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스토리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스토리가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중일 때 스토리의 임팩트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중일 때, 여러분이 청중일 때 두뇌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성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나의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볼 수는 있는 거죠. 분석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미디어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즉각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툴박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스토리가 이렇게 나를 이동하게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이동이 발생하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이 나에게 미칠 것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통역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청중을 대할 때 청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청중이 이 이야기의 여정에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간간히 도파민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에 신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야기 차원에서 그들의 관심을 잃게 된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작아지는 것이죠. 내가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한 거죠. 그런데 관심을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파민 부족이 많은 세상입니다. 너무나 하루 종일 짧게 도파민을 저희가 받습니다. 예전에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끈기 있게 앉아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짧게 계속 도파민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갈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마약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도파민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커뮤니케이터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름을 정확하게 사용함으로써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킬이 있고 명분이 있으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매력 없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라면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하겠죠. 여러분은 스토리텔러로서 여러분이 한 이야기를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반복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입을 하고 관심이 있을수록 더 많이 기억을 하고 더 많이 기억을 하는 것을 더 많이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효과, SNS가 발달된 이 시대에는 이 상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기억을 할수록 그 기억을 자극하고 상기시켜주는
주는 요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더 많은 것을 느꼈으면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것입니다. 뭔가 많이 느낀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공유를 하겠죠. 그리고 행동에 목마르게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갈증을 느끼게 했다면 그런 행동의 기회를 더욱 더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토리는 제대로 했을 때 사람들이 반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캠페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수 효과가 필수적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해 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개인이나 단체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할 때 상수 효과가 왜 중요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Yes. So why does 그러면 이런 배가 효과, 상수 효과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변화는 하나의 방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학습의 공간의 공간을 넘어서서 이야기가 꾸준히 반복되고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툴이 될 것입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thoughts on that? Experiences of that? 같이 공유해 주실 경험이나 뭐 생각 있으실까요? Yeah, one of the stories was recorded this year. One of the teachers 올해 that carried out a project in 한 Nigeria. 교사가 Actually, she's just a GCD practitioner. GCED Said 실무자가 that the reason why she chose to 프로젝트를 work with teachers was because 시작했는데 multiplier effect. That was 이분이 교사들과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가 상수 효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교육을 하고 연수를 시키면 그 교사가 교실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의 스킬을 습득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재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TOT와 이 스토리텔링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SNS에서 뭔가 바이럴하게 가는 것도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정보 공유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사실 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계 질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뇌는 기억에 있어서는 위계가 있습니다. 정서를, 감정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 에펙트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두뇌의 기억의 위계 질서입니다. 하지만 정보원과 관련해서는 두뇌가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에 비해서 어느 정도 퍼질 가능성, 확률이 있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요인들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하시나요? 네,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엄청 속상했다면 다른 분도 같은 어떤 속상함을 느끼길 바라나요? 네, 동정과 위로를 받고 싶겠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world where we're constantly as teachers this is something that I 우리는 worry about, that 계속 okay, this is all in the 교사들에게 books, but we're not really 물어봅니다. talking about a change. And when I see a story where there is 저는 some kind of 스토리가 I'm getting that change that is 를 actually 보면은 들어보면은 도파민을 얻게 됩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구나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나도 변화를 이끌어내야겠다. 이 체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러면은 무엇이 그것을 촉발시키나요? 나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꼭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 들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나 이 얘기 꼭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는 어떤가요? 그 상황이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감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추가적인 트리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해결책을 제공해 줘야 하나요? 어떤 경우 보면은 SNS나 이런 데서 그냥 충격만 느끼도록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화가 나게끔 하는 이야기들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충격을 전해주고자 하는 SNS 스토리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리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빠르게 공유됐다가 금방 잊혀집니다. 도파민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입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충격적인 스토리니까 사람들이 공유하다가 금방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충격 가치는 크지만 만족감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다른 걸 클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SNS 공간에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한다라면은 나는 그러지 않고 솔루션과 만족감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사람들이 공유하고 변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화를 이미 이어나가고 있지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인물에 나와 굉장히 비슷하다, 내가 공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요소가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플로트에 대해서 플롯보다는 인물이 나와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경우 저는 이제 전달합니다. 스토리에 해결책이 있어야 되나요? 어떤 결말이 있어야 되나요? 이 스토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여러 개의 스토리가 있다면 어떤 것은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 솔루션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제시함으로써 만족감을 주고 다른 버전의 스토리에서는 변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결말을 제시하지 않고 청중들로 하여금 변화를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죠.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중에서 오픈 엔딩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이 오픈 엔드로 되어 있는 영화들은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죠. 이게 딱 결말이 있어가지고 하기보다는 만족스러운 결말의 경우에는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예 좀 어려운 힘든 청중인데요. 그러한 오픈 엔딩의 경우에는 아주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불만족 상태로 떠나서는 안 되니까요. 그것은 스토리의 구조 이런 것을 잘 살려야 됩니다. 전략적 선택 아닐까요? 그 다음에 페다고지적 교수법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복잡성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고 모호성을 삶의 이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진보이든 아니면은 극우이든 이분법적인 대결 구조가 문제라고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는 비판적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죠. 물론 설명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족스러운 스토리가 임파워먼트를 준다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비판적 사고 생각해 보면은 또 결론이 없는 것도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족스러운 결론이 없는 영화들은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장치입니다. 영화적 장치. 그래서 이 청원서를 서명하십시오라고 하는 결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을 계속하게끔 하기를 원한다면 해결책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파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시키는 데에 도움이 됐겠죠. 행동을 딱 제시하는 것 외에도 이런 장치와 기법들도 있습니다. I think also it's power dynamic too. 파워 다이내믹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해결책을 만들어줄 힘이 있는가? 아니면은 이 해결책은 주어지고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좀 더 참여할 때에 내가 그 해결책에 기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고 느껴질 때에는 또 다른 힘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의 인물은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체제가, 구조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주인공을 가지고 스토리를 이끌어내면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 내의 인물이 그 체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통일된 렌즈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Unified Lens라고 하는 것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각자 자기의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각자의 그 시각과 렌즈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통일된 렌즈, Unified Lens라는 것은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토리를 보여주면은 한 발 물러서서 모두 같은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거기에서 함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렌즈는 없어졌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지만 저희가 동일한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시각, 자기의 렌즈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만 바뀌는 것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통일된 대화를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공통적 시각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으니까요. 현재 다들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실 텐데 양측이 서로 대화를 도저히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 사람의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이 남자가 이 상황에서 어떤지를 보여주고 그 얘기를 하고 그 상황과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상황, 같은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렌즈를 없앤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Anyone? 1 minute, 1 minute, 1 minute. Yeah, I just want to share about. So sometimes, like, 네. the stories which we get
exposed 저희가 접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뭐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하고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which gives us hope. 그런데 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런 이상 세계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긴장과 불안에 우리는 보다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It's manifesting more fear. 그러다 보니 보다 많은 두려움과 보다 많은 긴장과 불안이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 희망 그리고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내러티브가 많고 이에 더 많이 노출이 된다면 우리 일상에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표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대안적인 상황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방금 이상세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스토리를 통해서 풀어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것을 상상합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이상세계를 나의 두뇌가 접하고 경험을 했다면 나의 두뇌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각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그 이상 세계가 가시적으로 느껴지겠죠.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없는데요. 솔루션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면 스토리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했을 때 우리의 두뇌는 실질적인 솔루션과 스토리에서 만들어낸 솔루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긍정적인 변화가 마치 일어난 것처럼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스토리와 실제 세상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 there is so much about this. Sorry. 네, 제 시간을 다 썼는데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제게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많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haven't done your online course on storytelling, but now I feel 네, 제가 그 선생님이 하시는 스토리텔링 온라인 코스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을 통해서 꼭 수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